재벌가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시집와서 처음으로 떡국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설날 아침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5년치 서러움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녀의 손이 올라간 그 순간 시어머니는 분노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전화 한 통을 거는데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린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34,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게 없었고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의 전략기획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외의 곳에서 무너지는 법이더라고요. 저에게 그곳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김도윤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도윤은 또 다른 재벌가의 장남이었고 두 집안의 결혼은 세간에서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정략 결혼에 가까웠어요. 두 집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혼이었고 저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든 한번 가족이 되었으면 진짜 가족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자리에서요. 시댁에 갈 때마다 고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명절 음식을 만들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친정에서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시집와서 떡국 끓이는 법을 배웠고 전 부치는 법도 익혔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순진하게 믿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한정숙 여사는 겉으로 보기에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말투는 항상 조용했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말 속에 담긴 날은 어떤 고함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절대 소리 지르며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정확하게 꽂히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었죠. 올해도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대저택의 부엌은 넓고 반짝거렸지만 그 안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저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떡국 재료를 꺼내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떡국은 제대로 끓일 줄 알아야 할 텐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떡국 잘 끓이라는 뜻으로 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너는 재벌가 딸이라지만 이런 기본도 못하지 않느냐는 그 은근한 비하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5년째 해온 대로요. 떡국을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친척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오가는 사이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척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듯 했는데 그 사이에 저의 친정 이야기가 끼어 있었어요. 돈 많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가볍게 던진 말 같았지만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손끝이 하얗게 될 만큼 세게 쥐고 있었는데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말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시기였고
나중에는 네 친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집안의 격에는 못 미친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재벌가 딸이라는 게 저의 배경이자 동시에 약점이었던 거예요. 있는 집안이니까 무시해도 괜찮다는, 있는 집안이니까 더 깎아내려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이 집안에는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그런 상황에서 늘 중간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편도 제 편도 아닌 그냥 아무 말 없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도윤이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집안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는 거겠거니 하고요.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저의 상처에도 어머니의 말에도 이 집안의 공기에도요. 떡국이 다 끓었습니다. 정성 들여 담아낸 그릇을 상에 올리는데 시어머니가 한 숟갈 떠보시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맛에 대해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는 게 더 불안했어요. 폭풍 전에 고요 같다고나 할까요? 설날 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떡국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형형색색의 전과 나물이 상 위를 가득 채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상 아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식사가 시작되고 친척분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나, 네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요즘 좀 나오던데.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우아한 미소 뒤에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번뜩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설날에 무언가 단단히 어긋나려 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떡국 그릇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떡국보다 훨씬 뜨겁게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나온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 위에 놓인 떡국 그릇에서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거실의 온도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친척분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 건지 눈치를 살피는 분도 계셨고 일부러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남편 도윤은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젓가락만 조용히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드시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비밀이란 게 없더라. 아무리 큰 회사라도 속이 썩으면 냄새가 나는 법이지. 그 말투가 참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라 담소를 나누듯 가볍게 던지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 말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의 친정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요. 속이 썩은 회사라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찻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순간마다 해온 방식이었죠. 참고 넘기고 웃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나, 네 아버지가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돈이란 게 깨끗하게만 벌 수 있는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 친척분 한 명이 살짝 헛기침을 하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신 거겠죠.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의 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시어머니에게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설날이에요. 제발 이만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명절상에서 친정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시는 건 너무하지 않으시냐는 저의 마지막 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잠깐 멈추시나 싶었는데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드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설날이니까 하는 말이다. 가족끼리는 솔직해야지. 네 아버지 회사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저는 이 집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해 왔어요.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돈 많은 집 딸이 아니라 그냥 세린이로 이 가족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죠? 돈 많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비아냥, 친정이 아무리 잘 살아도 격이 다르다는 무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온 친척이 보는 앞에서 제 친정 아버지를 모욕하는 이 한마디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무릎에 힘을 주고 버텼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며느리가 설마 무슨 짓을 하겠느냐는 그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찻잔이 상 위에서 쓰러지며 물이 흘렀습니다. 명절 상에 놓인 접시들이 달그락거렸고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친척분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시누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반쯤 일어나다 말고 멈춰 서 계셨습니다. 남편 도윤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표정이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오늘따라 유독 거침없이 저를 몰아세웠는지를요. 하지만 손바닥에 남은 감촉과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정적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더 길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 집안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붉어진 뺨을 한 손으로 가볍게 감싸시더니 놀라울 만큼 차분한 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톤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어요. 명절상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하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손바닥에 남은 열기보다 더 뜨겁게 온몸을 감쌌어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신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설날에 먼저 전화를 거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늘 바쁜 분이셨고 명절 인사는 보통 제가 먼저 드리는 편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에 그 단단하고 여유로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하셨어요. 세린아, 지금 뉴스 켜봐라. 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뉴스 채널이 떴고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막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땡땡그룹 수천억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 불법 상속 및 정관계 로비 문건 유출. 땡땡그룹. 그건 제 친정,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분들이 하나둘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어요. 속보 자막은 계속 흘렀고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핵심 문건이 유출되었으며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요. 친척분들의 시선이 텔레비전과 저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까 뺨을 맞으셨던 그 자리에 아직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화 한 통.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건 그 전화 한 통이 이 뉴스를 만든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찻잔을 다시 드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 하나하나가 이 모든 상황이 시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이라는 사람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단순히 권위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30년 전 남편인 시아버지가 회사를 키우던 시절부터 정재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재벌가의 우아한 안주인이었지만 뒤에서는 인맥을 관리하고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순간에 카드를 꺼내는 것이 이분의 진짜 역할이었어요. 정치인들과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누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금융권의 핵심 인사들과 식사를 하며 자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 친정 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문건은 시어머니가 무려 10년 전부터 확보해두고 있었던 카드였습니다. 10년 전이면 저와 도윤의 결혼이 논의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에요. 두 재벌가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전략이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 전략의 깊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성사시키면서 동시에 상대 집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어둔 거였어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요. 두 집안의 결혼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의 목줄을 쥐기 위한 조용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오늘 시어머니는 그 카드를 꺼낸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린 것이 단순한 시월드의 구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참다 못해 폭발하는 그 순간, 명분이 생기는 그 순간을요. 뺨을 때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는 분노 때문에 떨렸는데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게 아니라 두 재벌가 사이에 걸쳐 있던 위태로운 균형을 무너뜨려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비서실에서, 회사 임원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 도윤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왔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는 도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보였습니다. 놀라움도 분노도 아닌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까요? 두 집안 사이에 이런 것들이 오가고 있었다는 걸요. 아니면 이 사람 역시 이 거대한 게임판 위의 말 중 하나였을 뿐인 걸까요? 저는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설날 오후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아까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무시에 분노하는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두 재벌가의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돌아온 건 상상도 못한 크기의 폭풍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목소리는 아까처럼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명절이 좀 소란스러워졌네요. 떡국이 다 식었겠구만. 떡국. 오늘 아침 제가 정성 들여 끓인 그 떡국이 지금은 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제 친정이 아버지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드를 꺼냈다면 저도 제자리에서 싸워야 했어요. 이건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두 재벌가의 전면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어느 쪽의 딸도 어느 쪽의 며느리도 아닌 이세린으로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가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떨어졌고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끊겠다는 통보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수사에 착수했고 아버지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으셨어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이름과 회사 이름이 나왔고 기자들은 친정집 앞에서 밤낮 없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시댁에도 친정에도 가지 못했어요. 시댁 근처의 호텔에 방을 잡고 혼자 지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아버지의 얼굴이 나왔고 끄면 시어머니의 그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어디를 봐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신호가 가고 또 가서 한참 만에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으셨어요. 70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온갖 풍파를 견뎌오신 분인데 처음으로 늙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건 저였어요. 그 한 번의 손이 방아쇠가 되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물론 시어머니가 10년 전부터 준비한 카드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참았더라면 5년 동안 해온 것처럼 그냥 고개를 숙이고 넘어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 도윤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도윤의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두 재벌가 사이에 낀 이 사람도 편할 리가 없었겠죠. 도윤은 방 안에 들어와 창가에 서더니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결혼이었나?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5년 동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솔직한 한마디였거든요.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정은 들었고 가족이 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 사이에 진짜 가족다운 순간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명절마다 제가 부엌에서 혼자 땀을 흘릴 때,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할 때 이 사람은 늘 저 멀리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친정 쪽에서도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아버지 측에서 시댁의 옛 비리 자료를 언론에 흘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과거 정관계 로비의 중심에 있었다는 정황, 시아버지의 건설 사업이 관공서 인허가를 부정하게 따냈다는 증거가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재벌가가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본격적인 전면전이 벌어진 거였어요. 뉴스는 이 싸움을 재벌가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새로운 폭로가 나왔고 양쪽 모두 상처를 입으며 무너져 갔어요. 주가는 양쪽 다 바닥을 쳤고 임원들은 줄줄이 사퇴했으며 검찰은 양쪽 모두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아침 제가 끓인 떡국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일이 대한민국 경제면 톱뉴스를 장식하는 사태가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와중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은 없다는 걸요. 서로를 물어뜯을수록 양쪽 다 피를 흘리고 결국 남는 건 폐허뿐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도 아버지도 서로의 약점을 꺼내 들수록 자기 손에도 피가 묻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시작된 전쟁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무너지고 있는 두 개의 집안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이 가족 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그 순간 저는 5년치 서러움을 쏟아낸 거였지만 시어머니에게 그건 전쟁의 신호탄이었던 거였어요. 그 같은 순간에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경영 전략 임원으로서의 제 눈으로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을 살릴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밤새 숫자를 들여다보고 나니 아직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경영 전면에 나서겠다고 이 전쟁을 끝내고 회사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알았다 하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호텔방을 나서는 아침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년 전 고급 한복을 입고 시댁 부엌에 서던 그 사람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도 아닌 이세린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서로를 파괴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이더라고요. 설날 아침 식탁 위에서 식어버린 떡국 한 그릇. 그 떡국을 끓이며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을 끓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